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4강. 선생님은 4라는 숫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선생님이 미신을 믿어서 요런 건 아니고요. 자, 선생님은요. 작심 3일의 대표 주자예요. 전 세계 작심 3일 대회를 한다. 선생님이 진짜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죠? 그쵸? 작심 3일. 4일째 되는 날 어떤가요? 아, 3일 그래. 할 만큼 했어. 오늘만 좀 살짝 게임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나는 정말 작심 3일 막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스로의 정체성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저의 한 부분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작심 3일하는 인간이야. 이걸 바꿀 순 없어. 대신 3일마다 작심을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진리예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도 역시 집중도라는 게 있고 열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 주기가 3강마다 온다. 나는 3강 딱 듣고 나면은 약간 그 다음에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은요. 4번째 강의를 첫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죠. 마음이 신체를 낫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병도 치유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중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강인데 선생님 이제 작심 3일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저 이제 좀 약간 설렁설렁 하려고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다시 첫 강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수능 완성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의상도 지난 시간 선생님이 표범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표범 옷을 입혀주셨네요. 네, 선생님 표범이라 생각하고 강렬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이 스모키 이런 EBS에서 이런 아이라인 저밖에 없는 거 알죠? 그쵸? 어디 가서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중하십시오. 별로 개연성은 없지만. 자, 이번 시간부터 운문 유형 연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3시간 동안 배웠던 개념과 유형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거를 문제에다가 연결시킬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개념과 유형들을 총동원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직접적으로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거 있죠? 자, 오늘 개념 막차 들어갑니다. 자, 일단 시를 나누랬죠. 화자가 중요하냐? 대상이 중요하냐? 자, 그래서 화자가 중요한 시는 상정태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자꾸 상정태 했더니 이제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겠어요.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내 님이신가?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자, 화자가 중요한 시는요. 상정태 시를 찾습니다. 상황, 정서, 태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화자보다는 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 이럴 때는요. 자,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대상의 속성은 어떻게 파악해라? 수식어, 서술어, 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와 대상이 중요한 시로 나눠보고 각각에 따라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지요? 바로 이겁니다. 30초의 투자죠. 그쵸? 이거는 뭐 이제 바이블이죠. 그죠? 성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많은 아이들이 효험을 경험을 했죠. 그쵸? 그 능력을 체험을 하고 완전 찬양의 글을 올렸습니다. 30초의 투자는 위대하다. 자, 이거를 통해서 정말 시 다 맞았다. 이거를 다른 영역에 적용했더니 그것도 되더라.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자, 30초의 투자 혹시라도 아직도 모를까봐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들었을까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시를 보기 전에 무턱대고 작품부터 보지 말고 딱 30초만 투자해서 나중에는 30초도 안 걸려요. 지금이나 30초 걸리지. 딱 30초만 투자해서 문제를 먼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데 1순위로 볼 거는 뭐냐? 보기예요. 자,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말해줬어요. 보기는 우리한테 뭐다? 힌트다. 자, 그러니까 작품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봐주면은 작품에 대한 해설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보기가 있는 걸 먼저 봐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뭘 하냐? 자, 우리가 문제
푸는 자 문제 풀이의 순서를 정해주라는 얘기죠. 자 앞에 있다고 맨 앞 문제부터 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비교 감상 문제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비교 감상 문제 맨 마지막에 풀라고 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가시가 무슨 시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시랑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 정합니다. 한 작품 갖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두 작품 비교하는 거, 그 다음 세 작품 비교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2번 이 유형 연습을 가지고 선생님이 30초의 투자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4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4문제 중에 1순위로 뭘 보라 그랬죠? 보기가 있는 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의 보기를 보니까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 즉 가시를 읽기 위한 힌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읽고 나서 선생님은 가시를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 작품으로 풀 수 있는 거 본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4번을 보니까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뭔가 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이 표, 좀 뭐 있어 보이니까 얘 먼저 해봅시다. 자, 4번 문제와 다 작품을 동시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작품 봐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가와 나 가지고 두 작품 가지고 푸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가도 알고 나도 알고 2번 문제 풀고 마지막에 세 작품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겠다. 자, 요거를 정하는 게 바로 뭐다? 30초의 투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선생님 뭐부터 본다 그랬죠? 얘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와, 뭐라는 걸까요, 이게? 읽어보면 별말 아닙니다. 자,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이용학의 관심은 이용학이 누구신가? 자, 가시의 시인이죠. 그쵸? 이 이용학의 관심, 역사와 민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족, 친구, 이웃, 고향, 민족, 점점 어때요? 넓어지죠.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이웃, 고향,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그래서 넓어졌으니까 확장됐다는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뭐죠? 너와 나는 하나야, 일체감,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유대감이죠. 자, 그래서 쟤를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힘들어하는 거. 제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아파하는 거. 이게 바로 정서적 유대감이 되겠죠. 저 친구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내가 똑같이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용학은 개인적 체험과 여기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표출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는, 즉 개인적 체험에서 민족의 현실로 나아가는 그런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도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친구의 누구죠, 친구? 이거 풀어봤던 사람들, 예습한 사람들 다 했겠죠. 설마 또 그냥 와서 앉아있지 않죠. 자, 친구 누구? 시가, 그쵸, 시기. 우리 시기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자, 이 시기라는 친구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 당대 민중들의 보편적인 삶의 양상, 보편이라는 게 뭘까요? 보편. 개별적인 거에 반대죠? 전체적으로. 즉, 시기의 문제는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로 확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1, 2, 3, 4, 5번에 보면 시 구절에 대한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번의 보기를 읽었으니 가시로 가도록 합니다. 자, 가시를 보시면은요, 제목이 일단 뭡니까? 우리 이게 화자가 중요한가 대상이 중요한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 너는 피를 토하는 슬픈 동무였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너에 대한 얘기예요? 너에 대한 얘기죠. 자, 즉 너라는 대상이 중요한 시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중요한 시는 뭘 보라 그랬죠? 자, 이 대상의 속성을 보라 그랬어요. 자, 속성을 보는 방법은 수식어 또 서술어를 보라고 했죠. 자, 이 대상은 어떤 속성을 가져요? 그럼 피를 토하는
피를 왜 토해요? 병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 폐결핵까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피를 토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상하네. 피 보면 좋아하는 의사 되세요? 자, 이 피를 토한다는 거는 뭔가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정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너라는 대상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민족으로 확대를 시켰다는 걸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시는 안 어려워요. 보세요. 겨울이 다 갔다고 생각하자.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 유형 연습에 나와 있는 시들은요,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훑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 연계에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죠. 이 작품이 나왔는데 다른 문제, 다른 부분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구조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 연의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죠? 이거 뭐 딴 거 아니고 우리 정답과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선생님이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지문이 또 나와도, 이 작품이 또 나와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아, 나 이거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었는데 기억나겠죠? 그쵸? 자, 그럼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년. 겨울이 다 갔다고 생각자. 선생님 뭐예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니고 생각하자. 자, 겨울이 다 갔다고 생각하자? 겨울? 자,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 자, 겨울의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죠? 떠오르는 거 무조건 적용하지 말고 일단 문맥 속에서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어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대조적인 시어들을 찾으면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 1강에서 했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겨울과 대조적인 대립되는 내용의 시어가 있지요. 그 밑에 뭐 봄빛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겨울과 봄을 대조해 놓으니까 뭐가 돼요? 자, 겨울은 다 같다고 생각하자. 조 들창에 조는요.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좀 귀엽게 표현한 거야. 저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기가 아니라 쭉이면 좀 귀여워지잖아요. 그죠? 저 들창에 봄빛이 다사로이 따뜻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얘는 들어오게 하고 얘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얘는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보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봄이 올 수 있도록, 봄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겨울이 갔다고 생각하자. 봄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자, 너는 불 꺼진 토기 화로를 끼고 앉아. 나는 내 잔등에 이마를 대고 앉아. 아직 겨울이죠. 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겨울이 아직 안 갔으니까 그냥 갔다고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이미 갔는데 갔다고 뭘 생각을 해요. 이미 갔구만. 자,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런데 불 꺼진 토기 화로를 끼고 앉아있다라는 건 겨울에 춥잖아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요. 뭘까요? 추울 거 아니에요. 자, 3번에 1번 보세요. 자, 3번에 1번 불 꺼진 토기 화로를 끼고 앉아는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의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능하죠. 자, 나는 내 잔등에 이마를 대고 앉아. 자, 나는 내 잔등에 이마를 이렇게 대고 앉았다. 자, 이마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안 친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친구를 싫어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자, 뭐예요? 아까 보기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봤죠? 유대감이라는 말을 봤죠. 그쵸? 자, 이 유대감, 너의 잔등에 이마를 대고 앉아있다. 즉 너와 내가 일치되었다.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 3번에 2번. 3번의 2번 선택지. 나는 내 잔등에 이마를 대고 앉아는 화자가 친구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네가 느끼는 거를 나도 느끼고 있다. 너의 비참함을 나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봄이 올 것을 믿었지. 시가 너는 때로 피를 토하는 슬픈 동무였다. 시기라는 아이의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불우한 처지에서 그래서 봄의 도래를 믿는 화자와 친구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우리는 봄이 올 것을 믿었지 했습니다. 자, 3년으로 갑니다. 봄이 오기 전 할미 집으로 돌아가던 너는 병든 얼굴에 피를
피를 토하는 게 왜 토하는 건지 알겠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병에 걸려 있어서 이제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얼굴에 힘써 웃음을 새겼으나. 그쵸? 아프니까 웃기 되게 힘든데, 그리고 친구랑 헤어지니까 아쉬운데, 억지로 이렇게 웃으려고 한 거죠. 이렇게. 입만 웃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웃으려고 했으나, 자, 그러나, 고동이 울고, 바퀴가 돌고, 쥐었던 손을 놓고, 이거 뭐예요? 기차 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차가 막 이제 가려고 삑삑 소리 나고 나면은 어때요? 막 이게 기차 바퀴가 칙칙칙칙칙칙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쵸? 손 안녕 막 이러고 손 놓고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자, 친구랑 이별합니다. 화자의 곁을 떠나서 시기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죠. 자, 그때 서로 머리를 숙인 채 울고 있겠죠. 머리를 숙이고 눈과 눈이 마주칠 복된 틈은 다시는 그 친구와 나의 눈이 마주칠 그런 틈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3번에 3번. 자, 서로 머리 숙인 채 눈과 눈이 마주칠 복된 틈은 다시 없었다. 자, 이거는 뭘까? 일제히 가혹한 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 여기서 좀 적극적인 저항은 안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헤어지는 건데, 우리가 다시 이제 눈을 마주칠 틈도 없는 건데, 슬픈 건데, 여기는 좀 약간 그냥 떠나간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대항하려면은 고개를 숙이면 안 되죠. 고개를 똑바로 들어야죠. 그리고 이런 눈을 번뜩이면서 쳐다봐. 이래야 대항을 하는 거죠. 그쵸? 고개를 숙이고, 눈 못 마주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대항을 해요. 그쵸? 눈도 못 마주치는데. 이건 대항이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턱 쳐들어서. 참으세요. calm down.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1년이 지나 또 겨울이 왔다. 자, 겨울이 왔는데 너는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왜? 할머니 집에 갔으니까요. 단순히 그 밑에 보세요. 너는 내 곁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의 곁에도 있지 않다. 죽었네. 그죠? 시기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결국 뭐예요? 세상을 떠난 친구라는 것은 친구가 이제 이 세상에 부재한다는 거죠. 즉, 대상의 부재로 인해 이 사람은 시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자, 5연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연. 너의 눈도 귀도 밤나무 그늘에 길이 잠들고. 자, 밤나무 그늘은 주로 우리가 묘지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예요. 자, 너의 눈, 귀, 애꿎은 기억의 실마리, 이게 뭐예요?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시기와 함께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오늘도 등신처럼 턱을 받들고 앉아 뭐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왜 멍 때려요? 친구 생각하니까. 나는 저 들창만 바라본다. 이제 시기가 없어졌어요.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두 연입니다. 봄이 아주 왔다고 생각하자. 이제 봄이 정말 아까는 겨울이 갔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봄이 왔다고 생각하자. 너도 나도 푸른 하늘 아래로 뛰어나가게. 자, 그래서 다시 보여주고 있죠. 아까는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겨울이 단순히 간 게 아니라 봄이 왔다, 와버렸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세게 나가는 거죠. 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너는 어미 없이 자란 청년, 나는 애비 없이 자란 가난한 사내. 뭐죠? 서로 불우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친구인 거죠. 자,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불쌍한 아이들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봄이 올 것을 믿었지. 자, 그래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가 너는 때로 피를 토하는 슬픈 동무였다. 자, 앞에 위에 나왔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자, 3번 문제 우리 답 아까 찾았죠. 그쵸? 3번이 답이었고요. 이거는 대항이나 뭐 적극적인 뭐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는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 오늘도 등신처럼 저 들창만 바라본다. 이게 뭐라고?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멍 때리는 거. 근데 멍 때린단 말을 시험 문제 낼 순 없잖아요. 상실감과 허탈감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은요. 우리는 봄이 올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자,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을 어떤 역사적인, 민족적인 현실에 적용한다, 확장한다. 이게 바로 이용학 시인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기와 내가 봄을 기다렸다는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봄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오기를 바라는 민족 해방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맞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작품과 3번 문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선생님 뭐 한다 그랬죠? 4번 문제와 다작품을 보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다작품을 보면 제목이 뭡니까? 들국이네요. 자, 들국. 들국화잖아요. 대상이 중요한 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상의 그 속성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보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보기는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역시 우리가 구조를 정리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연이 안 나눠져 있어서요. 세 부분으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행부터 9행을 한번 보죠.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이게 뭐예요? 자, 단풍이 저렇게 아름다우면 뭐 한다요? 뭐 한다요는 뭐예요? 그럼 뭐해? 저렇게 예쁘면 뭐해? 나는 이런데.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는 대조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한다요? 저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자, 단풍, 물빛 다 고와봐야 뭐 하냐? 나는 지금 안 고운데 내 상황이.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나요? 화자의 심경과 대비되는 그런 자연물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살짝 봐주세요. 자, 4번 문제에 이 표가 나와 있잖아요. 표는 뭐예요? 결국 이거는 표현 기법을 물어보고 있는 표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의 A를 한번 보세요. A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자의 심경과 대비되는 자연물을 제시해야겠다. 어떤 자연물? 단풍, 물빛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 A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거잉. 자, 이게 뭐예요? 도망가 불거. 사투리죠. 그죠? 자, 뭐 한다요? 이것도 사실 사투리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역시 나오잖아요. 그죠? 자, 4번에 이게 몇 번이죠? D. 자, D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투리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겠다. 됐네요. 그쵸? 사투리 뭐 한다요? 도망가 불고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됐네. 자, 이유가 나왔죠. 지금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는 몰라요. 죽었는지 그냥 단순히 이별을 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우도 뭐예요? 님의 부재가 당신의 부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이 안 오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저렇게 있어봐야 뭐하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좀 어때요? 막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뭐예요? 저런 뭐예요? 이게 다 무슨 헛짓이야? 자기의 넋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요, B. 자, B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B에서. 자, 넋두리하는 듯한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야겠어. 됐죠? 자, 그래서 A, B, D 다 나왔고 보너스 2까지 봅시다. 자, 2에 보면은 일정한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죠. 뭐요? 뭐 한다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뭐 한다요라는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화자의 어떤 그런 정서, 슬픔, 뭐 허탈함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다 나왔네. 그러면 답은 하나겠죠. C가 남았는데 C,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해야겠구나. 공감각적 이미지, 이 선생님이 2강에서 설명해준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나? 아직 안 읽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일단 나머지가 다 있기 때문에 걔가 답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자, 비유 나왔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 마른 지푸라기 같다. 퍽퍽하다. 촉촉해야 되는데 말랐다. 지푸라기 같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 뭔가 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외롭고. 그죠? 자, 그런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마음에 서리가 끼었어요. 얼어붙는다는 거죠. 차갑게. 왜?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달 금방 접을면, 또 접을면, 자, 사투리 나왔어요. 자,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10행에서 15행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님이 없는 상태, 즉 부재하고 있는 상태에 막막한 어둠 천지라 그랬잖아요. 막막하고 암담한 그런 이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당신 안 오는데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질없네, 쓸데없는 그런 기다림의 허망함과 안타까움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를 쭉 읽으면서 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공감각적 이미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으로 확정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시를 봐야겠죠. 자, 나시는요. 제목 민들레꽃. 자, 그럼 민들레꽃이면은 역시 이것도 화자가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죠. 민들레꽃이라는 대상이 중요한 그런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들레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네요. 역시 이거 우리가 구조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자, 선생님이 시의 정서는 어떻게 파악한다? 못 느껴요. 그쵸? 자, 어떻게 파악한다? 주어진 시어를 통해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자, 마음이 외로울 때는 이라고 했으면 이 화자는 지금 외로운 거죠. 이렇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년에서 드러나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되겠네요. 뭐요? 외로움과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민들레꽃이라는 대상은 여기에서 뭘로 나오죠?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년에서는 화자의 외롭고 그리운 마음, 자, 그러면서 민들레는 무엇으로? 그리움의 대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을 볼게요.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여기서 그대는 님이 정말 찾아온 걸까요? 아니죠. 제목이 뭐예요? 민들레꽃이죠. 자, 여기에서 그대는 민들레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그대가 나를 찾아와준 님은 멀리 있어서 나에게 올 수 없지만 그 대신 님 대신에 나를 찾아와준 이 민들레꽃, 이 민들레꽃이 나에게 뭐다? 위로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연에 나오는 민들레의 속성은 뭐다? 바로 여기서는 그리움의 대상, 여기에서는 자, 님의 모습을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들레꽃을 님과 동일시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대상의 속성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3년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자, 내가 죽어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남는다. 즉 나는 님에 대해서 금방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 나타나죠.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역시 위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민들레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민들레가 사실은 뭘로 나타나죠? 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들레가 우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요. 민들레가 우리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자, 민들레를 의인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의인화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풉시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라고 했으면 어때요? 자, 가에는 있어야 되고 나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이게 뭔가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게 오호, 정말 인격이 훌륭하구나,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인화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의인화라는 것은 어디 나타났었어요? 민들레꽃 나에 나타났죠? 가에는 없어. 시기는 원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의인화가 나에 있고 가에 없으니까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번 가는 나와 달리 역시 가는 해당되고 나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역설 있어요?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인데 알고 보면 진리인 거 이런 거 여기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땡. 2번도 버리고 자, 그 다음 3번 나는 가와 달리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나에는 해당이 되고 가에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고조한다. 자, 가, 나 모두 시기 얘기랑 그리고 민들레꽃 얘기랑 뭔가 막 긴장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긴장감 없어요. 둘 다 없었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 라고 했어요. 자, 과거와 현재의 대비? 가에는 있죠. 과거에는 시기가 살아있었고 현재에는 죽었으니까. 하지만 민들레꽃에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과거 회상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가 안 돼요. 4번도 역시 틀렸죠. 5번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표현상 특징이잖아요. 표현상 특징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비교하는 문제에 표적 수사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얘도 표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라는 거 찾기가 쉽거든요. 표적이 되는 거는 거의 모든 시에 있는 감각적 이미지 같은 것들 아니면 찾기 쉬운 것들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자, 어때요? 가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는 봄이 올 것을 믿었지 라는 문장 반복되죠. 시가 너는 때로 피를 토하는 슬픈 동무였다. 이것도 반복되죠. 나는요. 얼마나 한 위로이랴 이게 반복되죠. 그쵸? 그대 뭐 나를 보느니 뭐 나를 찾아오느니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느라 1번부터 5번까지 쭉 갔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면 얘부터 표적으로 삼아서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번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요? 자, 1번 예찬적 태도 찬양하는 거죠. 셋 다 없죠. 자, 2번 대상의 부재 이게 답이네요. 그쵸? 가에서는 시기가 죽었고요. 나에서는 님이 없고요. 다에서도 뭐 한다요? 당신 안 오는데, 그쵸? 님의 부재가 창작의 동기로 작용한 겁니다. 1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상이 변모하는 양상, 대상이 막 트랜스포머 막 이렇게 칙칙칙칙 하면서 변하는 모습 없죠? 가만 약간 시기가 살아있었는데 죽었다. 요 정도고 나머지는 변모하는 양상이 안 나타나고요. 4번 연민? 가에서 시기한테만 나타나는 거죠. 5번 영원히 사랑하겠다? 나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죠? 그쵸? 2번으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온 우리의 명언 타임. 자, 오늘 명언은 올려준 친구가 아직 없어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자, 오늘 저의 이상형님의 명언이 등장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대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황혼이 도래하겠지요. 그대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적어도 환갑을 넘어서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보다 논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겠지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 그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의 이상형이신 이회수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좋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이회수 선생님이 좋을까요? 그렇게 생긴 게 좋아요. 저는 뭐 그분의 뭐 다른 뭐 문장력 뭐 이런 것보다 저는 그 외모가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자, 이혜수 선생님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늙어서
잘 지내고 싶으면 지금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막 이렇게 놀면은 나중에 한가롭게 논일면서 못 지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갑이 넘은 이후에 인생의 황혼을 생각하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견뎌보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보면은요, 시 자체는 다 쉬운 작품들이에요. 그쵸? 짧고. 자, 세 작품 모두 화자가 중요할까요? 대상이 중요할까요? 이거 찾기 되게 쉬울 텐데. 제목을 보세요. 자, 가시는 나무, 대상. 나시는 비에 대하여, 비, 대상. 그 비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그 이회수 선생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비인데 그 비는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는 석축화, 꽃이에요. 꽃, 대상이네. 자, 그래서 가나다는 모두 대상이 중요한 시로 봐줘야겠죠? 30초의 투자 합시다. 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순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요, 한 작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가작품이랑 6번 문제 해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가 왕창 주어져 있네요. 선물이죠, 그쵸? 자, 나 작품 하면서 8번 보기 같이 보면서 문제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했으니까 두 작품을 아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작품 하면서, 자, 9번. 보기는 다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학생이 시에 대해서 우리 대신 해설을 해줬으니까 이거 보기 꼭 봐줘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공통점 물어보는 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를 하나하나 보는데 역시 우리 지문 연계에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이 중요한 시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년. 나무는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다. 나무의 자세 여러분 알죠? 나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자는요.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슬프대. 조용하고 슬픈 자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화자가 이야기한 것은 드러나 있는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는 그대로 화자의 정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화자는 나무를 보면서 슬픔을 느껴요. 자, 슬픔이라는 속성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해요. 그쵸? 그래서 왜 조용하고 왜 슬픈가 생각해봤나 봐요.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나무들은 혼자 이러고 그냥 바람에 흔들릴 뿐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 3년 한번 보죠. 자,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그 아랫마을에 등불이 켜이듯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산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밤에 혼자 깜깜한 산골짜기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랫마을에 등불이 켜지면 그 불빛을 보면서 가면 되죠. 즉,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저기로 가면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진짜 등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등불이 켜지듯이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산다는 거죠. 누구가? 나무가. 자, 그러니까 나무는 마치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 즉,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표지판이 될 수 있는 나무의 의연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철 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소란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 자, 이건 뭘까요? 나무가 그늘을 폈는데 요만한 게 아니라 폭넓은, 그죠? 우리 소풍 가보면 누구 앉으라고 자기 궁뎅이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돗자리 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쵸? 혼자 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진짜 무슨 10인용 돗자리 갖고 온 애들 있죠? 야, 다 올라와! 주로 막 이렇게 막 친구들 불러 모으기 좋아하고 친구들 이렇게 안아주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나무가 폭넓은 그늘을 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나무가 포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 타인을 감싸는 나무의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무는 제자리에 선체로 흘러가는 제자리에 선체로 어떻게 흘러가죠? 제자리에 선체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쵸? 흘러간다는 건 거기를 떠난다는 뜻인데 이게 뭐예요 그럼? 모순이죠? 그죠? 모순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겠죠? 얘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는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자리에 선체로 흘러가는 천년의 강물이다. 나무를 강물에다가 비유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는 비유와 역설이 사용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천년의 강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막 역사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나무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천년 동안 흐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나무가 물에 태풍, 막 홍수가 와서 떠내려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선 채로 자신의 어떤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을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이어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는 나무의 덕성,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무의 속성 찾아냈어요. 뭐죠? 자, 슬프지만 조용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이런 모습, 그죠? 남에게 본이 되는, 지표가 되는 모습, 그리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영원한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6번에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번. 6번 문제는 나무에서 연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였어요. 자, 1번. 외롭지만 조용하게 여기 있네요. 그쵸? 외롭지만 조용하게. 자,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늘 변함없다. 요거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고 감싸는 포용력? 이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 길잡이? 등불. 이거죠? 1, 2, 3, 4 다 있습니다. 5번.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자세. 나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나무는 항상 제자리에 이러고 서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선생님 뭐 본다 그랬죠? 자, 나 작품하고 8번 보기를 본다 그랬어요. 자, 나 작품 제목이 비에 대하여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비라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비의 속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속성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8번의 보기입니다. 자, 8번의 보기를 보면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중심제재인 비의 모습을 이중적이 뭐예요? 단순히 두 가지를 이중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의 면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중인격자. 이거 뭐예요? 좋은 거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이중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갖고 있지만 나쁜 면도 갖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비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모습, 이건 좋은 거예요. 자, 반면 자신이 창조하고 형성한 것을 난폭하게 파괴하는 모습, 이거는 나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의 속성을 보기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창조하는 그런 속성, 또 파괴하는 그런 속성.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한번 시를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연구분이 없이 이렇게 행으로만 나눠놨습니다. 자, 땅속에 스며다가 뿌리를 타고 올라가 너는 나무에 잎을 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자, 땅속에 스며다가 뿌리를 타고 올라가서 자, 잎, 꽃, 열매 이런 거는 다 뭐죠? 창조와 파괴 중에. 우리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두 가지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꽃을 피운다. 창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비는요, 뭔가를 생산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땅끝을 뚫고 솟거나 산기슭을 굽돌아 샘이나 개울이 되어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고니까 역시 뭐예요? 창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도 역시 창조.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이행이라고 썼을까요? 오행이에요. 그쵸? 자, 오행까지를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을 만들고 먼데 사람까지를 불러 저자를 이루기도 하지만 저자.
시장이죠. 이것도 역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뭔가 뭐 자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해서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5행까지는 그런데 6행부터 보죠. 그러다가도 심술이 나면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으로 물고 핥혀 나무들 줄줄 피 흘리고 상처나게 만들고 더러는 아예 뿌리째 뽑아 들판에 매다 꽂는다. 이게 뭐예요? 자, 비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홍수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으로 핥히고, 그쵸? 뿌리채 뽑아서 들판에 매다 꽂고 마을과 저자를 성난 발길질로 막 허물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언덕에, 거친 언덕에 내팽개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창조와 파괴 중에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하룻밤새 마음이 가라앉아 다시 나무들 열매 맺고 사람들 새로 마을을 만들게 하는 너를 보고 변덕쟁이 아니에요. 그쵸? 하룻밤 사이에 다시 마을도 만들게 하고 나무들도 열매 맺게 하고 자, 뭐예요? 이 비가 처음엔 창조해서 그 다음엔 파괴해서 다시 창조적인 주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만 네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 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단 얘기죠. 그러면서 너를 쫓아 만들고 허물고 다시 만들면서 너보다도 더 사나운 발길질과 주먹질로 핥히고 간 역사까지도 끝내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순진하게도 이 비가 파괴를 하기도 했는데 그냥 끝까지 자기 편일 거라고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그리고 비뿐만 아니라 역사도 이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그 역사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순진한 어떤 민중들의 모습,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번 답 찾아봐요. 기억에서 미음 중에 다 우리가 지금 창조와 파괴로 나눠봤잖아요. 그죠? 뭐가 될까요? 자, 기억, 뿌리를 타고 생명 주려고 그런 거죠. 니은, 땅같이 뚫고 솟는 거. 이게 왜 그런 거죠?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저자를 이룬다? 뭔가를 만드는 거죠. 다 창조와 관련된 것들이네요. 그런데 리을을 보면은요, 언덕에 내팽개친다? 이거는 파괴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음은 뭔가요? 마을을 만든다? 역시 이것도 창조의 주체로서의 비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우리가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정답은 4번. 자, 이제 가나를 봤으니까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두 부분을 비교하는 거네요. 그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는 가의 맨 마지막 연에 있고요. 자, B는 나 작품의 중간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A와 달리 B는 여러분, 정적인 것과 동적인 거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정적인 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고요. 동적인 거는 막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하고 비 중에, 나무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쵸? 나무가 얘죠. 자, 비는 막 매다 꽂고 막 이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동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설명이 바뀌었네요. 그죠? 자, A가 정적이고 그 다음에 B가 동적이어야 합니다. 1번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B와 달리 A는 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아까 A에서 역설이 있었죠? 제자리의 선체로 흘러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제자리 선체로 흘러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넘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역설이다라고 했고요. B 부분에서는 역시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도 역설은 없죠. 그렇죠? 여기에는 뭔가 모순되고 이런 속에 진리가 있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라는 거예요.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자, B와 달리 A는 의인화된 대상. 자, 여기에서 의인화가 어디에 나오냐?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무가 강물에 비유됐죠? 강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의인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요, 심술을 부린다. 심술은 인간이 부리죠.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B는 의인화가 되어 있죠. 3번.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역시 이것도 설명이 바뀐 거네요. B가 의인화되어 있고 나무는 의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감각의 전이 이거 뭐라 그랬죠? 하나의 감각이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게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이 감각의 전이라는 말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뜻인데 지금 A에 보면 시각이라는 어떤 그 한 가지 감각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B를 보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B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이 모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각적인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촉각적인 것도 있는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걸로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 전이 되고 있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한다. A, B 모두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 다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석축화라는 작품인데 작품 보기 전에 9번에 보기 보고 가야겠죠. 자, 보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작자인 정승명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석축화, 즉 페랭이 꽃에다가 비유했대요. 아, 이 석축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네요. 이 정승명이라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자, 이를 접한 고려 예종이 깜짝 놀라 감탄하며 정승명을 옥당에 임명했다고 한다. 그럼 이 불우한 처지가 뭘까요? 등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벼슬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페랭이 꽃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밑줄 처지인데 쭉 내려와서 맨 밑에 보세요. 결국 이 작품은 뭐다? 시로 쓴 은근하면서도 운치 있는 자기소개서다라고 한 겁니다. 임금님한테 자기소개서를 시로 써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9번의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다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두 줄을 보면은요. 자, 세상에서 모두들 모란 꽃 붉은 것만 좋아하여. 나는 뭔데? 나는 모란꽃 아니잖아요. 페랭이 꽃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붉은 모란꽃만 좋아해요. 그래서 온뜰 가득히 심고 가꾸었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호,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자, 근데 누가 거친 이 초야에, 보세요. 온뜰이라는 것은 정원, 뭔가 가꾸어진 곳, 그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 있죠? 초야. 그쵸? 거친 들판에 있는 거예요. 이 거친 들판에 좋은 꽃 있는 줄을 알기나 하겠나 했어요. 자, 알기나 하겠나? 물어본 건가요? 궁금해서? 안 궁금하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했다. 이거 뭐? 서리법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서리법이 사용되어 있고요. 아무도 몰라준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들판의 석축화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화와 대비되는 게 붉은 모란꽃이 되겠죠. 자,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에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언덕나무의 바람에 불어 전했네. 이게 누구예요? 모란꽃이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어여쁜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진 땅에 있다 보니까 찾아주는 귀공자가 적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고 있다. 시골의 농부만 나를 알아줄 뿐 귀공자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거 임금에게 보내는 자기소개서라 그랬죠? 석축화가 자기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공자가 알아주지 못한다. 그 귀공자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임금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번에 답 나오죠. 그죠? 1번 보세요. 모란꽃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등용된 관리들을 얘기할 거고요. 자, 2번 뭐예요? 초야에 거친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초야에 있는, 즉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3번은 뭐예요? 나 모습 어여쁘고 향기 최고야. 나 굉장히 학문적 경지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4번은요. 자, 귀공자가 뭐라고요? 간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안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귀공자는 사실 누구다? 임금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시기하고 배척하는 간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귀공자는 간신이 아니라 임금님이겠죠. 자, 마지막 5번. 자, 또한 작가는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주는 존재로 농부를 설정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5번 공통점 풀도록 합시다. 자, 공통점 문제를 표현상의 특징으로 여기서
문제를 냈네요. 자, 1번. 독백적인 어조로 엄숙한 분위기 조성한다. 자, 독백이라는 것은 혼자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가작품이죠.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 너가 나와요. 즉, 너한테 말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하고 다작품만 독백체인데 문제는 자,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가만 그렇죠. 다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1번 안 되고요. 2번 색채어. 다작품에만 붉은이라는 색채어가 나타나 있죠. 자, 3번 서리적 표현. 이거 역시 의문문을 통해서 의미 강조하는 거 다작품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4번 반어적 표현 아무데도 없고요. 5번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자,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화자와 드러난 화자의 차이가 뭔가요? 내가 화자다! 이게 드러난 건가요? 아니에요. 자, 드러난 화자는요, 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소설에서 나가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쵸? 시에서는 나가 나오면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표면에 드러난 화자다라는 말을 써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다에 모두 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형 연습 쭉 해봤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빨리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30초에 투자하는 시간 줄일 거니까. 여러분이 미리 해왔으니까. 그죠? 자, 유형 연습 꼭 예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 하면 미워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감사합니다.